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자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해라는 건 자신의 몸에 이제 상처를 낸다는 거죠. 교육부에서 매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는 걸 해요. 2018년도 검사 결과를 보면 중학생의 9.77%가 자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초등학생들의 자해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이제 그런 걸 떠올렸어요. 아니, 중학생의 9.77%인데 그건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면밀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거는요, 사실 초등학생의 9.77%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뭐냐면 이 검사는 매년 보통 학기 초 4월 달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학교에 올라온 지 40일 정도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10% 가까운 아이들이 자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 경험을 언제 했다는 걸까요? 이제 중학교 올라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자해의 시작을 보통 초등 5학년, 6학년부터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자해를 하는 학생들의 심리 상담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시작은 5, 6학년부터였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상상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초등아이들인데 자해를 한다고? 심각한 건가? 대부분 시작은 비자살성 자해를 시도합니다. 이 비자살성 자해라는 건 이제 자살할 의도까지는 아닌 정도의 상처를 내는 거죠. 주로 문방구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압정, 오핀, 가위, 커터칼 같은 걸로 신체에 이제 상처를 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사실 10% 가까이 된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실제로 있는가? 만납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이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제가 보통 점심시간에 아이들하고 개인 면담을 합니다. 개인 면담을 하는데 특별히 누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다 돌아가는 면담이에요. 매년 새학년이 시작이 되면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점심시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면담이 있을 거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오늘 누가 면담하는 날이라고 해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다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평소 아이들을 관찰했다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면담이 있을 때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봐서 아는 경우도 있고요. 이 면담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아이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퍼센트로 봤을 때 보통 학급 20명 정도 이렇게 한 명 정도씩은 만났으니까 저는 평균 한 5% 정도의 아이들을 만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이유는 뭘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뭐냐면 너무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입니다. 심리 정서적으로 스트레스와 상처가 생겼는데 그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배운 것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엄마, 아빠, 학교 선생님에게 심리적 고민들을 얘기해 봤는데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더 혼만 나고 뭐라도 해서 풀어야 하는데 결국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 그걸 푸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말이 되나요? 몸에 상처를 내면 아프잖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몸에 상처를 내면 이게 풀리는 건가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몸에 상처를 내는 순간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정신적인 고통을 잊는 거죠. 실제로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파요.
그런데 자해를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피가 나오면서 뭔가 쌓였던 게 해소되는 것 같아요. 자해는요, 육체적으로 아픔을 주면서 동시에 심리적으로는 해소되는 듯한 그런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경험한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오면 자해를 통해서 그걸 해소하려는 걸 반복해요. 이 자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해라는 거를 어른이 몇 번 크게 혼내거나 하지 말라고 해서 쉽게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해를 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았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아이가 자해를 하는 것 같다고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격이 크시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을 감추고 계시는 분도 이제 계셨고요. 제가 그때 학부모님들께 제일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절대로 자해를 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아달라. 자해를 했다는 이유로 혼내시면 안 된다. 우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혼내서라도 당장 그런 행동을 멈추게 해야겠다는 충동으로 아이들을 더 나무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요, 아이는 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혼내지 않고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자해라는 행동을 어떻게든 빨리 멈추게 해야겠다는 데 초점을 두면 방향성을 잃게 돼요.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요, 본인 내부의 어떤 심리적인 상처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자해를 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상처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는데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해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일단 이 자해라는 단어에 매몰되시지 말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 있는지 그 고통과 상처에 초점을 두시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자, 자해에 초점을 두지 말고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상처에 초점을 둬라.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가지 행동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해에 초점을 둔 잘못된 행동이 있고 마음의 상처에 초점을 둔 그런 행동이 있어요. 자, 자해에 초점을 두면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팔에 있는 상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이렇게 하다가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자, 이러면 안 되고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상처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팔에 상처가 있네? 그동안 너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가 그걸 몰랐네. 너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신체적인 상처에 집중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아이의 마음에 있는 힘겨움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그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가 자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 첫 반응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요, 자신의 자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너무너무 걱정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반면에 또 기대감도 있어요. 이제 이런 자해를 할 수밖에 없는 패턴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모의 첫 반응이 기대감과의 달리 차갑다면 이 외형적인 상처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를 나무란다면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꼭 읽어주셔야 돼요. 네가 얼마나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지금이라도 이제 엄마가 알았으니까 같이 노력해보자.
엄마가 아무리 바빴어도 정말 미안하구나. 그동안 너를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괜찮아. 부끄러운 거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 혼자만의 의지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너 잘못이 아니야. 자, 이런 말들이 자해를 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들이 됩니다. 자,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그나마 중고등학교에는 상담 교사라도 있죠. 그래도 사실 커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에는 사실 상담 교사가 상주하고 있지도 않아요. 물론 드문드문 있긴 합니다. 예. 안타깝지만 자해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관리가 아니라 찾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학교 현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교육 현장에서 이런 자해가 예상되는 모습이 발견되면 절대로 다른 아이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가 최우선입니다. 행여라도 그릇된 잘못을 행동한다는 식으로 다른 아이들 앞에서 나무라는 순간 그 아이가 받는 수치심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초등교육자로서 혹시 교사가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런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 절대로 다른 아이 앞에서 그러한 상황을, 이런 거죠. 이렇게 본보기로 너희들 이런 거 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를 드러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더욱 바라는 것이 있다면 초등학교까지 전문 상담 교사가 한 명씩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욕심낸다면 그 전문 상담 교사로 하여금 이제 심리 상담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상처에 대응하는 회복력에 관련된 교육을 특히 5, 6학년 이상의 아이들에게 최소 한 학기에 주당 1시간씩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교육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자해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심리를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좀 무거운 주제였어요. 이제 마무리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검색하다가 이렇게 자해를 검색하고 또 자해를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청소년이 이 채널을 본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른으로서 너희들의 고통을 함께 해주지 못해서 정말 너희들의 마음의 상처를 읽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건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말, 그 말 함께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힘써 주세요. 자해를 하는 아이들만큼 외로운 아이들은 사실 없습니다. 예. 초등 사이다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